새벽 4시 무렵 공장지대 끝에 있는 좁은 골목은 바람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가로등은 절반 정도가 꺼져 있었고 눈이 내린 뒤 그대로 얼어붙은 바닥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야간 근무를 마친 민철은 지친 걸음으로 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숨은 거칠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지만 그에게는 오늘이 특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매일과 다르지 않은 하루였죠. 그때 아주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와 섞여 착각할 정도였지만 다시 울음이 이어졌습니다. 높은 음으로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했어요. 민철은 얼어붙은 동작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소리는 쓰레기 더미가 모여 있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울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상자 아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얇은 천에 감싸인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피부는 벌겋게 달아오르고 두 손은 떨고 있었어요. 아기는 울다 지쳐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민철은 잠시 손을 뻗었다 멈췄습니다. 잘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과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현실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아기는 작은 손을 뻗어 허공을 휘저었고 민철의 작업복을 잡듯 움켜쥐었습니다. 아주 약한 힘이었지만 선명한 존재였습니다. 추우면 안 되지 잠깐만. 민철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외투를 벗어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해지기엔 부족한 온기였지만 아무 온기보다 낫다는 것은 확실했어요. 민철은 경찰서를 떠올렸고 시설을 떠올렸고 다시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 남겨진 아기와 종이 한 장, 미안합니다라는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짧은 글씨 하나가 설명할 수 없는 무게를 품고 있었어요. 민철은 골목 입구까지 걸었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눈이 더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이 아기를 데려가는 사람도 지켜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상자 속으로 다시 돌려놓을 수도 그냥 지나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숨을 길게 들이쉬고 아주 조심스럽게 아기를 품 안에 고정했습니다. 일단 살리자.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자.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결심은 분명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동안 민철의 걸음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폭설이 쌓이는 골목을 지나면서도 그는 아기만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어둠 속 잘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며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잃지 않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이 보일 때쯤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민철의 품에서 아주 연약한 생명이 잠시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겨울 새벽 버려진 한 아기와 한 남자의 삶이 서로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아빠와 딸의 인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난로가 약하게 깜빡이며 밝히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아기를 담요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낡은 방바닥은 차갑고 공기는 서늘했지만 아기를 데려온 뒤부터 방 안의 온도보다 마음의 온도가 더 신경 쓰였어요. 그는 외투를 벗어 아기에게 덮어준 다음 난로를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있었지만 숨이 불규칙했습니다. 얼굴은 달아오르고 두 눈은 불안하게 깜빡였어요. 민철은 서툴지만 조심스러운 손으로 이불을 고쳐 덮고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아기의 배를 천천히 감싸줬습니다. 그 작은 몸이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이 보이자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 괜찮다. 이제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만큼 작았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물을 데우고 싱크대 옆에 놓인 낡은 젖병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젖병 안쪽까지 손이 닿지 않아 여러 번 헹궈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계속 아기를 힐끔 돌아보았고
아기가 다시 울지 않도록 손을 재빨리 닦고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등의 상처와 굳은 살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움직임은 부드러웠습니다. 아기가 다시 작은 소리를 내며 몸을 움찔거리자 민철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아기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손이 그의 손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처음 만난 존재에게 잡힌 손인데 오히려 민철의 마음이 붙들린 듯 했습니다. 갑자기 눈이 뜨겁게 젖어드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는 고개를 돌려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지만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 곁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랑 있을 거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결심 같기도 하고 서약 같기도 한 목소리였어요. 아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작은 숨과 미세한 움직임으로 조용히 반응했습니다. 민철은 아기의 곁에 앉아 등을 기대지도 못한 채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피곤했고 허리는 아팠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창문 가장자리가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옅은 푸른빛으로 변할 때쯤 민철의 눈꺼풀은 조금 감겼다가 다시 떠졌습니다. 그는 긴 밤을 버티며 마음속에서 문장을 하나 세웠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되든 오늘은 놓지 않는다. 그날 새벽 민철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곁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는 듯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긴 밤을 거의 잠들지 못한 민철의 얼굴에는 피로가 선명했지만 아기가 이불 속에서 편히 잠든 모습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손목을 천천히 돌려 아기의 체온을 확인하고 난로 온도를 조금 낮췄습니다. 어지러운 방 안 어딘가에는 긴장과 안도감이 동시에 남아 있었죠. 아기가 작은 숨결과 함께 깨어났습니다. 눈을 천천히 깜빡이며 주변을 살폈고 곧 민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민철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일어났구나. 잘 잤다. 대답이 있을 리 없지만 그는 익숙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기가 울지 않는 것이 다행이기도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어린 존재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책임감을 키웠습니다. 그는 우유를 준비해 아기에게 먹였고 젖병을 꼭 쥔 작은 손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있어야지.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기에게 이름을 붙이는 건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이 아이를 인생 속에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들도 반대할 것이고 형편도 어렵고 나이는 이미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아기에게 이름 없이 살아가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철은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특별한 표시는 없었지만 날짜 하나하나가 오래 버텨낸 세월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살아가라는 뜻으로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 그렇게 부르자. 아이는 그 이름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치 대답하듯 그의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민철은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결심이 자리 잡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유나야, 이제 내 이름이다. 기억 못해도 괜찮다. 아빠가 기억할 테니까. 그 말 속에는 따뜻함과 두려움, 책임과 기대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한 단어가 입 밖으로 흘렀습니다. 아빠. 순간 민철의 표정이 굳었지만 곧 마음이 따라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스스로를 아빠라고 부른 겁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민철의 품에 안겨 얼굴을 묻었고 손끝이 그의 옷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그는 다시 힘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버려진 아이는 이름을 얻었고 늙은 남자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유나가 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작은 체구에 비해 표정은 또렷했고 사람을 좋아해서 잘 웃는 아이였어요. 민철은 유나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첫날 아침 오래된 외투를 털어입고 유나의 머리를 단정히 묶어주었습니다. 실은 본인이 더 긴장한 모습이었죠. 유나는 줄넘기를 들고 신나게 뛰며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 생길까? 그럼 생길 거다. 유나는 잘하니까. 대답하면서도 민철은 작은 불안이 마음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는 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젊은 엄마들과 아빠들 사이에서 민철은 눈에 띄었습니다. 흰머리가 많은 아빠는 그곳에 거의 없었거든요. 아이들은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부모들의 시선은 잠시 멈추었다 다시 흩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선생님은 반갑게 인사했지만 약간 놀란 표정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등록 서류를 확인하던 손이 잠시 멈추자 민철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혼자 키우는 중입니다. 아빠가 보호자입니다.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에 설명하기 어려운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유나는 교실로 뛰어들어가 친구들에게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당당하고 귀여워 민철은 미묘한 안도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은 들리지 않은 척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빠 맞아? 너무 나이 많다. 입양인가? 그냥 맡은 건가? 이런 경우도 있어 그렇다더라. 민철은 표정 변화를 애써 숨겼지만 굳은 어깨는 숨기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들릴까 말까 한 목소리로 말했을 때 마음이 확 눌렸습니다. 저렇게 키우는 게 아이에게 좋을까? 그 말은 칼처럼 파고들었지만 그 순간 교실 안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보고 있어. 유나는 손을 흔들며 활짝 웃고 있었어요. 민철은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려 흔들었습니다. 웃으려 했지만 입술만 조금 올라갔습니다. 아이는 그 작은 반응만으로도 행복해 보였고 다시 놀이로 뛰어갔습니다. 수업을 방해하면 안 될까 싶어 민철은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신발을 갈아 신는 동안 가슴은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문을 나서자 들리지 않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애는 잘 지낼 거다. 세상이 어려워도 내가 지키면 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유나가 손을 흔들던 장면이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두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었지만 유나의 웃음은 그 벽을 버틸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아이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세상에 발을 내디뎠고 민철은 세상을 향해 또 한 번 결심을 다졌습니다. 유나가 어떤 아이로 자라든 어떤 말을 듣든 혼자가 되지 않게 곁을 지켜주겠다고요. 유나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체구는 작았지만 표정은 누구보다 당당했고 무엇이든 스스로 해보려는 아이였어요. 민철은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머리를 묶어주며 등굣길을 함께 했습니다. 유나는 학교 앞에서 늘 밝게 말했습니다. 아빠 다녀올게. 그래. 즐겁게 하고 와라. 그 짧은 인사가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었죠.
어느 날 오후 교실 문 앞에서 유나가 뛰어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 반짝이는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아빠에게 외쳤습니다. 아빠, 나 상 받았어. 상장 한 장이었지만 유나는 세상을 다 얻은 얼굴이었습니다. 종이는 글쓰기 우수상이라고 적혀 있었고 정성껏 칭찬이 담긴 선생님의 서명도 있었어요. 민철은 놀란 듯 멈춰 서 있다가 천천히 그 종이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글씨는 곱게 뻗어 있었고 마지막 줄에는 유나가 쓴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아빠입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민철의 마음은 쑥 끌어올려지는 듯 했습니다. 유나는 아이답게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족 중에 한 사람 쓰라고 했어. 그래서 아빠 썼지. 민철은 웃으려 했지만 눈이 먼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아이가 모르게 고개를 잠시 숙였다가 다시 얼굴을 들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유나야. 그 말에 유나는 더 환하게 웃으며 팔을 벌려 안겼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유나는 상장을 벽에 붙였습니다. 제대로 붙지 않는 종이가 자꾸 내려오자 테이프를 몇 번이나 덧댔고 마침내 벽에 단단히 고정되었습니다. 유나는 그 앞에 서서 뿌듯한 얼굴로 두 손을 허리에 올렸어요. 이거 있으면 아빠도 힘나지? 민철은 대답 대신 유나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학교에서 민철은 또 다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교실 문 밖에서 학부모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글쓰기 상 받았다면서? 대단하네. 근데 솔직히 그 아이 가정 환경이 좀 특이하잖아. 어린아이 키우는 나이에 아빠가 저렇게 늙은 분이면. 민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자연스럽게 들려버린 말들이 마음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유나가 달려오며 외쳤습니다. 아빠, 오늘도 상장 얘기 많이 했어. 유나의 표정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마음을 짓눌렀지만 민철은 아이 앞에서 절대 어두운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래, 다들 축하해 주던? 응, 친구들도 칭찬했어. 민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복도에서 들은 속삭임들이 희미해졌습니다. 세상이 흔들어도 아이는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민철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유나는 상장 앞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다음에도 상 받을 거야. 많이 받아서 벽 다 채울 거야. 왜? 유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나 자랑스러워했으면 좋으니까. 그 짧은 말이 민철에게 하루의 피로를 모두 지워버릴 만큼 컸습니다. 아이는 상장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고 민철은 아이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어깨에 작은 손을 올려준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상장 한 장은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두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 순간에도 버티게 해주는 이유였습니다. 유나가 중학생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린 느낌은 많이 사라지고 말투도 또래 아이들처럼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학교 가방은 더 무거워졌고 교복 치마 대신 교복 바지를 고집하며 활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철은 여전히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등굣길을 함께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유나는 말수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아빠, 나 친구들이랑 갈게. 그 말은 성장의 한 과정이었지만 민철의 손등 어딘가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라. 학교 생활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공부 경쟁도 친구 관계도 훨씬 복잡해졌죠. 유나는 겉으로는 씩씩해 보였지만 표정이 자주 잠겨 있었습니다. 민철은 눈치챘지만 억지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교복 소매가 찢어져 있는 것이 먼저 보였습니다. 민철의 심장은 순간 서늘해졌어요. 유나야, 다친 거냐? 유나는 신발만 벗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장난치다 그랬어.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민철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이의 손목을 살펴보았습니다. 멍이 짙게 퍼져 있었어요. 유나는 손을 빼려 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나 친구들한테 놀림 받았어. 그 울음에는 억울함과 분노,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빠가 늙었다고, 이상하다고, 아빠랑 사는 거 불쌍하다고. 아이의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유나가 상처받은 이야기인데 민철은 죄책감이 자꾸 자신에게 향했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나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 민철은 천천히 의자에 앉아 유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유나야, 아빠 때문에 힘든 거면 아빠가 미안하다. 그 말에 유나는 고개를 강하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 때문 아니야. 그냥 내가 아직 강하지 못한 거야. 아이의 말은 씩씩했지만 떨리는 어깨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민철은 잠시 숨을 고르다가 천천히 유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 하지만 넘어졌다고 약해지는 게 아니다. 다시 일어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다. 유나의 울음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어나? 혼자 일어나는 게 힘들면 아빠 어깨 잡고 일어나면 된다. 그 순간 유나는 눈을 감고 민철에게 몸을 기대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가 안긴 느낌이었습니다. 작지 않은 몸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보호받고 싶은 아이였습니다. 민철은 등을 천천히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말해라. 아빠가 못 바꿔주는 건 많아도 네 옆에 서 있는 건 할 수 있다. 유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상처난 손목보다 마음이 더 아팠지만 아버지와 딸은 서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유나는 처음 크게 넘어졌고 민철은 처음으로 아이의 아픔을 함께 버티는 법을 배웠습니다. 유나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겨울, 진로 상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공부에 집중하느라 바쁜 시간이었지만 어느 날 유나는 식탁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나 해외 유학 가면 어때? 민철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가고 싶으면 가야지.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아빠 혼자 두는 게 걱정돼. 민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괜찮다. 멀리 있어도 가족은 옆에 있는 거다. 그 말에 유나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장학 면접을 마친 유나는 결과지를 들고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아빠, 붙었어. 민철은 한참 말이 없었다가 유나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날 밤 유나는 말했습니다. 어릴 땐 아빠가 나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지금은 나도 아빠를 지켜주고 싶어. 민철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유나의 손을 천천히 잡아주었습니다. 말없이 기대어 있던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유나는 성공한 어른이 되었고 민철은 병으로 몸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오래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민철은 유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바쁘면 안 와도 된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부르면 난 어디 있어도 와.
첫눈이 내리던 날 민철의 숨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유나는 손을 잡은 채 곁에 있었습니다. 유나야, 미안하다. 많이 해준 게 없어서. 유나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날 데려온 게 아니야. 내가 아빠에게 간 거야. 민철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빠를 살렸다. 그 말과 함께 그의 눈은 고요히 감겼습니다. 장례 후 유나는 정비소 창고에서 아빠가 남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유나야, 내가 행복하면 아빠도 계속 행복하다. 며칠 뒤 유나는 다시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문구를 새겼습니다. 사랑을 가르쳐준 한 사람에게 바칩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왜 여기 있어요?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사랑을 배운 자리니까요. 그날 눈발은 조용히 흩날렸고 유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빠의 온기가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있었으니까요.